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믿기 힘든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조용한 은퇴 생활을 보내던 한 할아버지의 평화로운 일상이 하루아침에 뒤바뀐 사연입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 알고 보니 전직 국정원 요원이었습니다.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1980년대 말 국가의 안보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박종현. 그는 국정원의 비밀 요원으로 20년 넘게 국가를 위해 봉사했습니다. 당시 남북 관계가 극도로 긴장되었던 시기, 박종현은 북한 고위 관계자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국가 기밀을 보호하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냉전 시대의 첩보 활동부터 국제 테러리스트 추적까지 그의 임무는 항상 위험과 맞닿아 있었죠. 그가 임무를 수행할 때면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국경을 넘나들며 위험한 현장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때로는 직접 적과 맞서 싸우기도 했습니다. 특히 90년대 초반 한 테러 조직이 서울 한복판에서 테러를 계획했을 때 박종현은 직접 잠입해 그 계획을 무산시켰습니다. 하지만 이런 영웅적인 행동들은 모두 극비에 붙여졌고 세상 사람들은 그저 평범한 공무원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오른쪽 눈가의 작은 흉터는 93년 베이징에서의 임무 중 생긴 것이었고 왼손 검지 관절이 약간 굳은 것은 97년 러시아에서의 추격전 이후 남은 상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처들보다 더 깊은 것은 가족과의 단절이었습니다. 수십 번의 생일 파티를 놓쳤고 아들의 학교 운동회에도 거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집에 있을 때도 그의 마음은 항상 다음 임무에 가 있었고 전화 한 통이면 언제든 집을 나가야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덧 그의 나이도 60을 넘겼고 그는 조용히 은퇴를 결심합니다. 나라를 위해 일한다는 것이 자랑스러웠지만 가족을 위한 시간은 너무 적었어요. 특히 아들과는 많은 시간을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박종현이 들려주는 회고담은 가슴 아픈 현실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 자신의 삶을 바쳤지만 정작 자신의 가정은 지키지 못했던 것이죠. 그의 아내는 10년 전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그때 이미 두 사람의 관계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했습니다. 잦은 부재와 비밀로 가득 찬 삶은 부부 사이에 깊은 벽을 만들어버렸던 것이죠. 박종현의 아들 박민석은 아버지의 직업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집을 비웠고 학교 행사에도 거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날은 몇 달씩 연락이 두절되기도 했죠. 공무원이라는 말만 믿고 있었던 민석에게 아버지의 잦은 부재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다른 여자가 있거나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민석이 고등학교 시절 한 번은 아버지에게 직접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무슨 일을 하시는 거예요? 왜 항상 집에 안 계시는 거죠? 그때 박종현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저 평범한 공무원이야 일이 많을 뿐이지.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에 민석은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의심의 씨앗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서로 멀어진 부자 사이. 민석은 성인이 되자 곧바로 집을 나갔고 몇 년 후 결혼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종현은 아들의 결혼식에 참석했지만 어색한 분위기만 감돌 뿐이었습니다. 축하 인사를 건네는 것조차 어색했고 사진을 찍을 때도 억지로 웃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결혼식장을 나서며 종현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실패는 국가를 위한 임무가 아니라 아버지로서의 역할이었다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손자 박준우가 태어났죠. 종현은 병원에서 갓 태어난 손자를 처음 안아보았을 때 오래전에 잊었던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따뜻함, 부드러움,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것을 지켜야 한다는 강한 책임감이 그를 압도했습니다. 손자를 처음 봤을 때의 그 기분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내가 아들에게 해주지 못했던 모든 것을 이 아이에게는 해주고 싶었습니다. 종현은 그날 밤 혼자 아파트로 돌아와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총총한 하늘 아래 그는 인생의 두 번째 기회를 얻은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아들과의 관계는 회복하기 어려울지 모르지만 적어도 손자에게는 좋은 할아버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그의 마음을 채웠습니다. 하지만 그 소망도 잠시 민석의 사업이 어려워지며 가정에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종현은 가끔 민석의 집을 방문할 때마다 그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사업 초기의 어려움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민석은 IT 벤처 기업을 창업했지만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서 살아남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초기 투자 자금을 모으기 위해 여러 곳에서 대출을 받았고 회사가 기대한 만큼 성장하지 못하자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급여를 제때 지급하지 못해 직원들이 하나둘 떠나갔고 결국 회사는 파산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경제적 압박은 민석의 결혼 생활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내와의 다툼이 잦아졌고 준우 앞에서도 언성을 높이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종현은 이런 상황을 지켜보며 도움을 주고 싶었지만 민석은 아버지의 도움을 완고하게 거절했습니다. 제 문제는 제가 알아서 해결하겠습니다. 아버지는 신경 쓰지 마세요. 라는 민석의 말에 종현은 더 이상 나서지 못했습니다. 빚이 늘어나고 결국 민석 부부는 이혼을 하게 됩니다. 이혼 과정은 매우 고통스러웠습니다. 재산 분할 문제로 법정 다툼까지 벌어졌고 가장 큰 피해자는 준우였습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의 이혼을 지켜본 준우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학교에서도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손자 준우는 민석에게 맡겨졌고 종현은 가끔씩 손자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종현은 준우를 데리고 놀이공원에 가거나 영화를 보거나 때로는 그저 공원에서 산책을 하며 손자와의 시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준우도 할아버지와의 시간을 좋아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항상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무엇보다 항상 자신의 말에 귀 기울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 우리 아빠는 왜 항상 피곤해 보여요? 그리고 왜 매일 전화로 누군가와 싸우는 거예요? 어느 날 준우가 물었을 때 종현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이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설명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빠는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단다. 하지만 곧 좋아질 거야.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좋아지기는커녕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민석은 빚쟁이들에게 시달렸고 결국 준우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데려오는 일조차 힘들어했습니다. 종현은 더 자주 손자를 돌보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민석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말 힘든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처음으로 도움을 청하더군요. 비 오는 밤이었습니다. 종현이 잠들려던 찰나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비에 흠뻑 젖은 민석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민석은 사업 실패로 인한 빚을 갚기 위해 급전이 필요했습니다. 고리대 금업자들이 그를 위협하고 있었고 그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종현은 자신의 은퇴금 일부를 아들에게 주었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것으로는 이자도 못 갚을 것 같아요. 내일까지 돈을 마련하지 못하면 그들이 뭘 할지. 민석의 떨리는 목소리에서 종현은 심각한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단순한 빚쟁이가 아니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숨겨왔던 자신의 정체를 아들에게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종현의 거실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오직 탁자 위에 작은 스탠드 램프만이 희미한 빛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 민석을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민서가, 사실 아버지는 일반 공무원이 아니었다. 국정원에서 특수 임무를 수행했었지. 그래서 항상 집을 비울 수밖에 없었던 거야. 민석은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의심과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종현이 보여준 몇 가지 증거들을 보고 난 후 그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오래된 서랍에서 꺼낸 신분증, 몇 장의 흑백 사진, 그리고 국가 훈장.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의 말이 사실임을 증명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아버지를 오해했던 거군요. 항상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평생 안고 살았던 아버지에 대한 오해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감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건 아니야, 민서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하지만 내 의무와 책임 때문에 그 사랑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을 뿐이야. 그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후회란다. 두 사람은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과거의 오해와 상처들이 하나씩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위기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게. 하지만 약속해. 준우는 항상 내 곁에 있어야 해. 그 아이를 위험에 빠뜨리지 마. 종현은 오랜 친구들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국정원 시절의 동료들, 이제는 각자의 자리에서 일하고 있는 그들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은퇴한 지 오래되었지만 국가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동료들 사이의 유대감은 여전히 강했습니다. 특히 현재 대형 보안회사의 이사로 일하고 있는 김영철은 즉시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종현 형, 당신이 도움을 청할 줄이야. 형이 위험을 무릅쓰고 내 목숨을 구해줬던 93년 베이징 임무를 잊지 않았네. 내가 가진 건 다 동원할게. 그렇게 종현은 필요한 금액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민석에게 돈을 주며 안심시켰습니다. 이제 모든 게 괜찮아질 거야. 너와 준우는 이사를 가는 게 좋겠어.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지. 하지만 민석에게 돈을 전달하고 이틀이 지났을 때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종현은 아침 신문을 읽던 중 전화벨 소리에 놀라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민석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 준우가 없어졌어요. 그들이 준우를 데려갔어요. 민석의 떨리는 목소리에 종현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알고 보니 민석이 빚을 진 상대는 단순한 고리대 금업자가 아니라 지역의 유명한 조직 폭력배였습니다. 그들은 돈을 받지 못하자 준우를 인질로 삼아 더 많은 돈을 요구했습니다. 종현의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지 아니면 직접 나서야 하는지. 하지만 조직 폭력배들이 경찰의 개입을 알게 되면 준우의 안전을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오랜 경험을 떠올렸습니다. 인질 상황, 협상, 구출 작전. 그가 국정원에서 수십 번 다루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걱정 마, 민서가. 내가 준우를 데려올게. 종현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20년 넘게 잠들어 있던 그의 본능이 다시 깨어났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움직임은 결연했습니다. 그는 곧바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종현은 우선 자신의 아파트 거실에 임시작전본부를 차렸습니다. 오래된 지도를 펼쳐놓고 노트북을 켰습니다. 오래전에 사용했던 암호로 특별한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했습니다. 그곳에는 국내 주요 범죄 조직에 대한 정보가 있었습니다. 물론 최신 정보는 아니었지만 기본적인 조직도와 활동 지역은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그는 조직의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은퇴했지만 아직도 유효한 그의 인맥을 총동원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준우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종현은 혼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종현은 오랜 친구인 박상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상무는 현재 국가정보원에서 퇴직하여 사설정보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많은 정보망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었죠. 박상무, 오랜만이네. 도움이 필요해. 정보부장님, 은퇴하셨다고 들었는데 뭐든지 말씀하세요. 종현은 상황을 간략히 설명했고 박상무는 즉시 도움을 약속했습니다. 단 몇 시간 만에 종현은 조직의 본거지와 주요 인물들에 대한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특히 그들의 두목맹호라 불리는 강대호에 대한 정보도 얻었죠. 강대호는 50대 초반의 남자로 90년대 후반부터 서울 남부 지역에서 세력을 키워온 인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폭력 조직이었지만 점차 사업을 확장하여 현재는 불법 도박, 고리대금업, 부동산 협박 등 다양한 불법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강대호가 과거 북한과의 불법 거래로 국정원의 감시 대상이었던 인물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런 강대호라. 종현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과거 국정원 시절 강대호의 파일을 직접 검토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강대호는 북한 간부들과 비밀리에 만나 불법 물품을 거래한 혐의가 있었으나 증거 부족으로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국정원은 그를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었고 여러 불법 활동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왔습니다. 이제 67살의 노인네가 무슨 수로 조폭들과 맞서겠다는 거야. 종현은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손자를 구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오래된 창고에 보관해 두었던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그의 과거 임무에 사용했던 장비들이 있었습니다. 상자를 열자 먼지가 풀썩 날렸습니다. 그 안에는 통신 장비, 도청 장치, 야간 투시경, 그리고 각종 잠입 도구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퇴직 시 모든 무기는 반납했지만 이 정도 장비만으로도 작전을 수행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는 장비들을 하나씩 꺼내 점검했습니다. 오래되었지만 대부분 작동 상태는 양호했습니다. 오랜만이군. 다시 만날 일은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종현은 차분히 계획을 세웠습니다. 직접적인 충돌은 피하면서 준우를 안전하게 구출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는 강대호의 별장 위치를 파악했고 그곳에 준우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종현은 별장의 설계도까지 입수했습니다. 강대호의 별장은 경기도 외곽의 한적한 산자락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2층 건물의 지하실까지 갖춘 꽤 큰 규모였고 주변에는 높은 담장과 CCTV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보안이 삼엄한 곳이었지만 종현의 눈에는 몇 가지 취약점이 보였습니다. 북쪽 담장 쪽 CCTV의 사각지대를 이용하면 들어갈 수 있겠군. 그리고 2층 동쪽 창문, 거기서 건물 내부로 침입하는 게 가장 안전해 보이는군. 종현은 지도 위에 침투 경로를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시간대별로 행동 계획을 세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준우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별장 주변을 미리 답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종현은 평범한 등산객으로 변장했습니다. 노년의 등산객은 그 지역에서 흔한 광경이었기에 의심을 사지 않고 별장 주변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작은 쌍안경으로 별장을 관찰했고 경비원들의 교대 시간과 순찰 패턴을 파악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종현은 다른 계획을 실행했습니다. 그는 전기 점검원으로 변장하여 별장 근처까지 접근했습니다. 전기 점검이라는 명목으로 주변 전신주를 살펴보는 척하며
별장의 전기 시스템과 통신선을 확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귀중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별장의 보안 시스템은 주 전원에 연결되어 있었고 비상 발전기는 지하실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전기를 차단하면 약 30초 후 비상 발전기가 작동할 거야. 그 30초의 틈을 노려야겠군. 종현은 저녁이 되자 다시 자신의 아파트로 돌아와 최종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는 김영철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철아, 내일 밤 작전이 있어. 네, 도움이 필요해. 물론입니다. 제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별장 주변 전기를 잠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해. 그리고 만약 내가 돌아오지 못하면 이 주소로 경찰을 보내줘. 형, 그렇게 위험한 일을 혼자 하실 생각이십니까? 제가 인력을 동원해서 아니, 영철아, 이건 내 문제야. 그리고 인력이 많으면 오히려 준우가 위험해질 수 있어. 내가 혼자 조용히 해결할게. 종현은 통화를 마치고 준비를 계속했습니다. 그는 검은색 작전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오래된 옷이었지만 아직 몸에 잘 맞았습니다. 얼굴에는 검은 위장 크림을 발랐고 소형 통신 장비와 야간 투시경을 챙겼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래된 권총 케이스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열지 않고 그대로 두었습니다. 이번 임무는 구출 작전이지 전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준우야, 할아버지가 곧 데리러 갈게. 종현은 손자의 사진을 잠시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깊은 숨을 내쉬고 출발 준비를 마쳤습니다. 다음 날 밤 계획대로 모든 것이 진행되었습니다. 김영철의 도움으로 별장 주변 지역의 전기가 차단되었고 종현은 그 틈을 타 담장을 넘었습니다. 경비원들이 혼란에 빠진 사이 그는 빠르게 건물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나이가 들었지만 그의 몸은 아직도 임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능력은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종현은 계획대로 2층 동쪽 창문을 통해 건물 내부로 침입했습니다. 야간 투시경을 착용한 그는 어둠 속에서도 주변을 명확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복도를 따라 이동하며 방들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복도를 지나던 중 그는 발소리를 듣고 재빨리 커튼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2명의 경비원이 대화를 나누며 지나갔습니다. 이정전은 뭐야? 발전기는 왜 안 돌아가는 거지? 모르겠어. 기술자가 오는 중이래. 그동안 수동으로 순찰해야 한대. 그들이 지나간 후 종현은 다시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2층 끝방에서 작은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문을 조심스럽게 열자 침대 위에 웅크리고 있는 준우가 보였습니다. 방은 어둠에 잠겨 있었지만 창문으로 들어오는 달빛에 의해 준우의 작은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아이는 겁에 질려 있었지만 할아버지를 보자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할아버지, 어떻게 여기에? 조용히. 이제 할아버지가 데리러 왔어. 괜찮아. 종현은 준우에게 다가가 안심시켰습니다. 아이의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있었고 옷은 구겨져 있었지만 다행히 다친 곳은 없어 보였습니다. 종현은 준우의 상태를 빠르게 확인한 후 그를 안아들었습니다. 아프거나 다친 데 없니? 아니요, 무서웠어요. 할아버지, 이제 괜찮아. 할아버지가 데리고 나갈게. 하지만 아주 조용히 해야 해. 알았지? 준우는 고개를 끄덕였고 종현은 그를 안고 방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복도에서 그들은 경비원과 마주쳤습니다. 경비원은 처음에는 어둠 속에서 그들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곧 상황을 파악하고 소리쳤습니다. 야, 너 누구야? 거기서! 경비원이 소리치자 종현은 재빨리 판단했습니다. 한 손으로는 준우를 안고 다른 손으로는 복도에 화분을 집어 던졌습니다. 화분이 경비원의 발 앞에서 깨지자 그는 잠시 주춤했고 종현은 그 틈을 타 비상계단으로 향했습니다. 할아버지, 무서워요. 괜찮아.
준우야, 할아버지가 지켜줄게. 종현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아드레날린의 분비, 위험한 상황에서의 빠른 판단,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사람을 지켜야 한다는 강한 책임감. 이 모든 감정이 뒤섞여 그를 더욱 날카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1층에 도착했을 때 이미 경보가 울리고 있었습니다. 여러 명의 경비원들이 그들을 찾고 있었습니다. 종현은 주방을 통해 뒷문으로 향했지만 그곳에도 경비원이 있었습니다. 이런. 종현은 재빨리 생각했습니다. 그는 주방의 가스레인지를 최대로 켜고 근처의 행주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행주를 가스레인지 근처에 던지고 준우를 안은 채 테이블 밑으로 숨었습니다. 귀 막아. 준우야. 몇 초 후 작은 폭발이 일어났고 주방은 연기로 가득 찼습니다. 경비원들이 혼란에 빠진 사이 종현은 준우를 안고 뒷문을 통해 탈출했습니다. 그들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미리 준비해둔 차가 있는 곳으로 빠르게 이동했습니다. 차에 도착한 종현은 준우를 뒷좌석에 앉히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는 백미러로 뒤를 살피며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너무 빠르게 달리면 오히려 의심을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는 대단해요. 마치 영화 속 주인공 같아요. 준우의 말에 종현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손자의 눈에는 이 모든 것이 신나는 모험처럼 보였겠지만 종현은 이 상황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 아, 그건 나중에 이야기해 주마. 그들은 안전하게 도로에 진입했고 별장에서 멀어졌습니다. 종현은 김영철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임무 완료. 안전하게 철수 중. 하지만 안심하기엔 이르다는 것을 종현은 알고 있었습니다. 강대호는 분명 그들을 추적할 것이고 더 큰 위험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종현은 준우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오랜 동료였던 김영철의 별장으로 향했습니다. 김영철의 별장은 강원도 깊은 산속에 위치해 있었고 최신 보안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곳의 위치는 극소수만 알고 있었기에 안전했습니다. 차를 운전하는 동안 종현은 백미러를 통해 뒤따라오는 차가 없는지 계속 확인했습니다. 준우는 피곤했는지 뒷좌석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의 작은 얼굴은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종현은 가끔씩 백미러로 손자의 모습을 확인하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영철아, 미안하지만 잠시 신세 좀 질게. 종현이 형, 이게 얼마만이야? 그리고 이 꼬마는 누구지? 내 손자 준우야. 좀 복잡한 상황이라 나중에 설명할게. 김영철의 별장에 도착한 종현은 간략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김영철은 즉시 별장의 보안을 강화하고 준우를 위한 방을 준비했습니다. 형, 정말 놀랍군요. 이 나이에 그런 위험한 일을 하시다니.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 영철아, 내 손자를 위험에서 구해야 했으니까. 종현은 준우를 안전하게 맡기고 다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민석에게 연락해 준우가 안전하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민석의 목소리에는 안도감과 감사함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너는 안전한 곳으로 가 있어.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테니. 종현은 이제 강대호와 직접 마주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그의 가족은 계속해서 위험에 노출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강대호를 직접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종현은 강대호의 사무실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중간 연락책을 통해 강대호에게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박종현이라고 전에 과거 국정원 5팀 팀장이었다고. 그리고 내일 오후 2시 한강공원 벤치에서 만나자고 해. 종현은 만남을 준비하며 과거 국정원 시절의 자료들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특히 강대호의 불법 활동에 관한 기밀 문서들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이 자료들은 그가 은퇴할 때 사본을 만들어 보관해 둔 것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허용되지 않는 일이었지만 종현은 언젠가 이 정보가 필요할지 모른다는 직감이 있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강대호는 2005년 평양을 비밀리에 방문하여 북한 고위 간부들과 만난 기록이 있었습니다. 또한 2007년에는 러시아산 불법 무기를 밀거래한 혐의가 있었고 2010년에는 국가 기밀 정보를 유출한 혐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혐의는 결정적 증거 부족으로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이 정보면 충분해. 강대호를 압박할 수 있을 거야. 종현은 중요한 문서들을 가방에 넣고 만남을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녹음기도 준비했습니다. 다음 날 종현은 약속 시간보다 일찍 한강공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주변을 철저히 살폈고 강대호가 혼자 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벤치에 앉아 강물을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잔잔한 물결 위로 비치는 햇살이 아름다웠지만 그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예상대로 이 시가 되자 강대호는 2명의 부하를 대동하고 나타났습니다. 그는 종현의 맞은편 벤치에 앉았고 그의 부하들은 조금 떨어진 곳에 서 있었습니다. 박종현 씨 생각보다 나이가 많으시네요. 강대호는 50대 초반의 남자로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계산적이었습니다. 종현은 그의 모습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과거 파일에서 본 사진보다 노화됐지만 여전히 위험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강대호 씨, 만나서 반갑습니다. 종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탐색하듯 잠시 침묵 속에 있었습니다. 반갑지 않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 물건을 잃었으니까요. 물건이라. 그 물건은 제 손자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원하는 돈 제가 가져왔습니다. 종현은 가방을 내밀었습니다. 강대호는 부하에게 눈짓을 했고 부하는 다가와 가방을 받아 내용물을 확인했습니다. 돈은 맞습니다, 보스. 이제 이 일은 끝났으면 합니다. 제 아들과 손자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말아 주십시오. 종현의 말에 강대호는 비웃듯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의 웃음 뒤에는 명백한 위협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게 안 될 것 같은데요. 당신 아들은 돈을 더 빌려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당신이 국정원 출신이라니 더 흥미롭게 느껴지는군요. 종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는 이미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강대호가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강대호 씨, 저는 평화롭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제 가족을 계속 위협한다면 그럼 어쩌시겠다는 겁니까, 할아버지? 강대호의 조롱에 종현은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방에서 한 폴더를 꺼냈습니다. 제가 국정원에 있을 때 당신에 대한 파일을 본 적이 있습니다. 2005년 평양 방문, 2007년 무기 밀거래, 2010년 국가 기밀 유출, 모두 증거가 있죠. 강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여기서 하지 맙시다. 저는 이미 그 증거들을 안전한 곳에 보관해 두었습니다. 만약 제게 또는 제 가족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그 증거들은 모두 검찰에 전달될 겁니다. 종현은 폴더에서 몇 장의 사진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강대호가 북한 인사들과 만나는 장면, 무기 거래를 하는 모습, 그리고 기밀 문서를 전달하는 장면들이었습니다. 강대호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조작된 거겠죠?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고 싶다면 그렇게 하세요. 하지만 검찰은 다르게 생각할 겁니다. 두 사람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강대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고 종현은 그의 결정을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강대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좋습니다.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당신 아들의 빚은 이것으로 모두 청산된 것으로 하죠. 하지만 당신이 가진 증거 모두 파기하셔야 합니다. 종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 정도 타협은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 가족이 완전히 안전해진 후에야 가능할 것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날카롭게 바라보며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강대호는 종현의 아들에 대한 모든 빚을 탕감하고 더 이상 그의 가족을 괴롭히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종현은 강대호에 관한 모든 증거를 파기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으로 우리의 인연은 끝입니다. 박종현 씨.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강대호 씨. 강대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떠났고 종현은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강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승리의 기쁨도 있었지만 동시에 이 모든 상황이 그의 과거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그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종현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김영철의 별장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을 손자 준우를 생각하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할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별장에 도착하자 준우가 달려와 그를 안았습니다. 종현은 손자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준우의 작은 몸에서 느껴지는 온기가 그를 위로했습니다. 나도 보고 싶었어. 준우야, 이제 모든 게 괜찮아질 거야. 종현은 민석에게도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강대호와의 합의 내용, 그리고 이제 그들이 안전하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민석은 아버지를 믿지 못하고 의심했던 자신을 책망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모든 걸 망쳤어요. 아버지를 오해했고 준우까지 위험에 빠뜨렸어요. 아니다. 민석아, 아버지가 더 일찍 너에게 진실을 말했어야 했어. 내 비밀이 결국 우리 가족을 위험에 빠뜨렸으니 내 책임이 크단다. 종현은 아들의 어깨를 부드럽게 두드렸습니다. 오랜 시간 쌓였던 벽이 서서히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가족은 더 솔직하게 지내자. 더 이상의 비밀은 없어. 민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냉담하고 무관심한 아버지로만 보였던 사람이 이제는 용감하고 헌신적인 아버지로 보였습니다. 그로부터 몇 주 후 종현의 아파트에서는 작은 가족 모임이 열렸습니다. 종현, 민석, 그리고 준우가 함께였습니다. 민석은 새로운 일자리를 구했고 이번에는 무리한 사업 확장 대신 자신의 능력 안에서 안정적인 직장을 선택했습니다. 준우는 할아버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고 둘 사이는 더욱 끈끈해졌습니다. 종현은 거실 소파에 앉아 손자와 아들이 함께 게임을 하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번졌고 눈가에는 주름이 깊게 패였습니다. 그 주름 속에는 그가 살아온 긴 세월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진짜로 스파이였어요? 준우의 호기심 어린 질문에 종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석도 궁금한 듯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스파이라기보다는 나라를 지키는 사람이었단다. 하지만 그건 비밀이야, 알았지? 네. 저도 나중에 할아버지처럼 될래요. 나쁜 사람들을 물리치고 약한 사람들을 구하는 사람이요. 아니, 준우야, 너는 더 평화로운 일을 하길 바란다. 선생님이 되거나 의사가 되거나. 세상에는 총을 들지 않고도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많단다. 종현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는 이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국가를 위한 위험한 임무가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비로소 그는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임무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 가족의 할아버지, 아버지로서의 임무였습니다. 아버지, 저녁 식사 준비됐어요. 오늘은 제가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갈비찜을 만들었어요. 민석의 말에 종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식탁 위에는 정성스럽게 준비된 음식들이 가득했고 가족의 웃음소리가
아파트를 채웠습니다. 정말 맛있구나, 민서가. 네, 어머니의 솜씨를 닮았어.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레시피대로 만들어 봤어요. 식사 시간 내내 그들은 과거의 추억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가족의 따뜻함이 종현의 마음을 채웠습니다. 하지만 종현은 아직 한 가지 마무리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식사 후 그는 자신의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오래된 금고를 열고 그 안에 보관해 두었던 파일들을 꺼냈습니다. 강대호에 관한 파일들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내야 할 때군. 그는 파일들을 하나씩 불태우기 시작했습니다. 약속은 약속이었고 그는 자신의 말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장 한 장 그의 과거와 함께 재가 되어 사라져갔습니다. 사진, 보고서, 녹음 파일, 모두 그가 젊은 시절 국가를 위해 헌신했던 시간의 증거들이었습니다. 마지막 서류가 타오르는 것을 지켜보며 종현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불꽃이 서류를 태우는 동안 그는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수많은 임무, 위험한 상황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잃어버린 가족과의 시간들. 하지만 이제 그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은퇴다. 종현은 중얼거렸습니다. 더 이상 그를 과거에 묶어두는 것은 없었습니다. 이제 그는 그저 준우의 할아버지, 민석의 아버지로서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종현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그의 꿈에는 더 이상 과거의 임무나 위험이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준우와 함께 공원에서 놀고 민석과 함께 식사를 하는 평화로운 장면들이 가득했습니다. 아침이 밝았을 때 종현은 상쾌한 기분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는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마셨습니다. 오늘은 준우와 함께 낚시를 가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그는 서둘러 준비를 마치고 손자를 데리러 민석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큰 물고기 잡을 거예요. 준우는 신이 나서 낚시 도구를 들고 뛰어나왔습니다. 종현은 손자의 순수한 기쁨에 감염되어 함께 웃었습니다. 그래, 오늘은 정말 큰 물고기를 잡아보자꾸나. 그들은 차를 타고 한강으로 향했습니다. 도로 위에서 종현은 문득 백미러를 통해 뒤를 살폈습니다. 오랜 습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의 뒤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앞으로 나아갈 길만 있었습니다. 그들이 낚시터에 도착했을 때 강가에는 이미 여러 낚시꾼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종현은 조용한 장소를 찾아 준우와 함께 낚시 도구를 설치했습니다. 할아버지, 물고기는 어떻게 잡는 거예요? 먼저 미끼를 이렇게 끼우고 낚싯대를 조심스럽게 던지는 거란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인내심이야. 물고기가 미끼를 물 때까지 조용히 기다려야 해. 종현은 준우에게 낚시의 기본을 가르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인내심이 넘쳤습니다. 한때 적을 상대하던 그 손이 이제는 손자에게 낚시 바늘을 끼우는 법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태양은 점점 높이 떠올랐습니다. 준우는 몇 번 작은 물고기를 낚았고 그때마다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종현은 그런 손자의 모습을 바라보며 행복을 느꼈습니다. 할아버지, 배고파요. 준우의 말에 종현은 준비해온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김밥, 과일, 그리고 준우가 좋아하는 초콜릿 쿠키까지. 그들은 강가에 앉아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할아버지, 이렇게 낚시하러 자주 와요. 그래, 앞으로 자주 오자. 할아버지는 시간이 많으니까. 종현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 순간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국가를 위한 임무도 위험한 작전도 이 소소한 행복에 비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 저기 누가 오는 것 같아요.
준우의 말에 종현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멀리서 민석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아빠, 여기 있어요. 준우가 손을 흔들자 민석은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그는 종현 옆에 앉으며 준비해온 커피를 내밀었습니다. 아버지, 커피 가져왔어요. 블랙으로요. 고맙다, 민석아. 세 사람은 강가에 나란히 앉아 각자의 생각에 잠겼습니다. 잔잔한 강물 위로 비치는 햇살, 주변의 새소리, 그리고 함께하는 가족의 따스함. 이 모든 것이 종현에게는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요. 민석의 말에 종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이제 깊은 이해와 존경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고 계절도 바뀌었습니다. 종현은 민석과 준우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때로는 낚시를 가고, 때로는 영화를 보고, 그리고 때로는 그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일상을 나누었습니다. 민석은 새 직장에서 인정받기 시작했고, 준우는 학교에서 친구들과 잘 어울리며 밝게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종현은 그는 마침내 자신이 진정으로 원했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종현은 오래된 앨범을 꺼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그의 젊은 시절 사진, 아내와의 결혼식 사진, 갓 태어난 민석을 안고 있는 사진 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페이지에는 최근에 찍은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종현, 민석, 그리고 준우가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임무는 이거였구나. 종현은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국가를 위한 비밀 임무도 위험한 작전도 아닌 바로 가족을 지키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임무였습니다. 이제 종현의 하루하루는 평화로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신문을 읽고 가끔은 오래된 동료들과 만나 옛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할아버지, 이번 주말에 캠핑 가요. 준우의 제안에 종현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때는 작전 계획을 세우던 그의 머릿속에 이제는 손자와의 캠핑 계획이 가득했습니다. 좋아, 준우야. 이번엔 정말 큰 텐트를 가져가자. 별도 많이 볼 수 있는 곳으로 가면 좋겠구나. 와, 정말요? 아빠도 같이 가자고 해요. 그렇게 종현의 새로운 인생은 계속되었습니다. 과거의 그림자는 이제 완전히 사라졌고 오직 밝은 미래만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과거가 우리를 따라다니기도 합니다. 하지만 박종현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그 과거가 때로는 우리의 소중한 것을 지키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가족의 사랑과 용서, 그리고 함께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그리고 누구나 인생의 어느 순간에는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는 것을. 박종현 할아버지는 국정원 요원으로서의 삶을 뒤로하고 진정한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임무였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소중히 여기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